매달 수백만 원짜리 손주 학원비는 당연하고 며느리의 명품백은 사랑의 선물이라던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늙은 어미가 평생 처음으로 손 벌린 보일러 교체비 150만 원은 그렇게 아까웠을까요? 전화를 피하고 문자를 무시하고 완벽하게 잠수를 타더군요. 그리고 1년 뒤 그 아들이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며칠만 신세 좀 질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들어오려거든. 월세도 내고 살림도 네가 맡아서 해라. 이 집은 내 집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평생 자식이라는 이름의 훈장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 어머니가 그 훈장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 번듯한 빌라들 사이에 섬처럼 남겨진 낡은 2층 주택. 이곳에 박순 자육 18세 여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야채 장사를 하던 억척스러운 남편과 함께 푼돈을 모으고 대출금을 갚아가며 평생을 바쳐 마련한 삶의 결정체였죠. 어머니의 손길로 만들어진 집의 기억들. 순자 씨에게 이 집의 모든 곳에는 행복과 땀의 기억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 마룻바닥에 긁힌 자국은 아들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다 넘어진 흔적이었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나는데도 울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나던 아들. 순자 씨는 그 모습이 대견해 우리 아들은 커서 큰 인물 되겠다며 호호 웃곤 했죠. 부엌 찬장 안쪽 벽에는 아직도 아이들의 키 재던 자국이 선명합니다. 매년 생일마다 연필로 그어가며 우리 민준이 또 많이 컸네 하던 그 설렘. 아들이 또래보다 키가 작을 때는 밤마다 멸치 우린 국물을 끓여 먹이며 우리 아들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손이 꽁꽁 얼어가며 배추를 다듬으면서도 아들이 받아온 1등 성적표 한 장이면 세상 모든 시름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여름 장마철 비가 새는 천장 아래서도 아들의 참고서를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싸주고 자신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때만 해도 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고생이 고생 같지 않았죠. 아들의 성공, 어머니의 자랑.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을 때 남편과 함께 동네 정육점에서 가장 비싼 고기를 끊어와 동네 잔치라도 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이제 우리 아들 떵떵거리며 살겠다.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하고 회계법인에 다닌다는 참하고 예쁜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 순자 씨의 기쁨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순자 씨를 진심으로 따르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딸이 됐으니까 이제 편히 계세요. 민준이 오빠도 제가 잘 챙기고 어머니도 저희가 모실게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순자 씨는 감격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고생은 끝났구나. 저렇게 야무진 아이가 옆에 있으니 걱정 없겠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살갑게 굴며 자신에겐 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첫 손주 현우가 태어나던 날, 순자 씨는 산부인과 복도에서 밤새 기다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둘째 손주 지민이까지 태어나자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사랑, 어머니의 보물. 창가에 빛바랜 작은 책상은 딸 민지가 밤새워 공부하던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어릴 적 민지는 엄마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오빠보다 공부는 잘했지만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늘 밝고 착했습니다. 여고를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타서는 시장 좌판에서 떠리로 산 낡은 속옷만 입던 엄마 아빠를 위해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빨간 내복을 사왔던 착한 딸이었죠. 그 내복을 받아들고 순자 씨는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 채 밤새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민지야. 민지는 또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장사 나간 사이 집안을 말끔히 치워놓고 아빠와 오빠가 돌아올 때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곤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딸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민지야, 넌 왜 이렇게 착하니? 엄마가 더 잘해줄 걸 그랬다. 그런 딸이 전문직 사위를 만나 강남으로 시집가던 날, 순자 씨는 딸의 고운 한복 자태에 눈물을 훔치면서도 이제 저리 잘 사니 더는 바랄 게 없다고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행복했던 가족의 시간들. 그 시절 순자 씨네 집은 늘 북적였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윷놀이를 하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순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가족들이 어머니 손맛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뿌듯해했죠. 아들 민준이 승진할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민준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잘 살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다. 남편 박철수 씨와의 50년 결혼 생활도 순자 씨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절. 남편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순자 씨는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린 후 함께 시장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다. 아이들만 다 키우면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남편은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한 후에도 두 부부는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손주들 교육비, 아들의 집 마련, 딸의 결혼 비용.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었죠. 그런 남편이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너 좀 편하게 살아. 남편이 떠난 후 순자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0년간 함께했던 동반자를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다가 빈자리를 보고 현실을 깨닫곤 했죠. 장례식 때만 해도 자식들은 다정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말했고 민지도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외로우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서 자식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마저도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아들 민준의 변화가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2번은 꼭 집에 들렀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인 안부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항상 같은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출세하려면 바쁠 수밖에 없지. 나 때문에 방해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정작 아들은 골프 치러 다니는 시간, 회사 동료들과 술 마시는 시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늘 어디선가 즐거워하고 있었죠. 며느리 지혜의 태도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라고 다정하게 불렀는데 이제는 어머님이라고 거리를 두며 불렀습니다. 민준 오빠가 바쁘셔서 자주 못 가봬요.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 저도 정신없고. 항상 변명부터 늘어놓는 며느리. 순자 씨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딸의 미묘한 변화. 딸 민지는 아들보다는 나았지만 역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빠지면서 엄마에게 쏟는 관심이 줄어들었죠. 게다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셔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민지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바빴지 혼자 사는 엄마의 외로움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순자 씨의 하루는 고독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아침을 먹고 TV를 보다가 졸고 또 TV를 보고 그런 반복이었습니다. 가끔 동네 아는 사람들과 마주치면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아들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죠? 바빠서 자주 못 와도 효자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더욱 적막함을 느끼게 했죠. 그러던 어느 겨울, 15년 된 낡은 보일러가 기어이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안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보일러실을 확인해 보니 물이 새고 있었고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보일러는 이미 15년 된 구식이에요. 부품도 단종됐고 설사 부품이 있어도 수리비만 70만 원은 나올 겁니다. 차라리 새 보일러로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럼 새 보일러는 얼마나 해요?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15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의 적금과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5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설상가상의 건강 문제. 설상가상으로 지병인 관절염이 추위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죠.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환자분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었네요. 주사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병원비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칠을 전기장판의 의지에 덜덜 떨며 잠을 청하던 순자 씨는 결국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서야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미안하다.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이 너무 추워. 그리고 무릎도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네. 그래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150만 원 정도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보일러 수리하고 병원비로 쓰려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상상도 못한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자식들 힘들게 하세요? 저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금에 돈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도 집 담보로 받으세요. 그 집값이면 얼마든지 대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껴온 집을 담보로 잡으라고? 그것도 고작 150만 원 때문에. 민준아,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엄마, 죄송한데 저 정말 바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손을 떨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라면 좀 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빠한테 얘기했는데 바쁘다고 하네. 보일러가 고장나서. 엄마, 그런 건 오빠랑 얘기해요. 오빠가 장남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딸이니까. 엄마, 저도 지금 정말 바빠요.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그리고 시댁에서 돈 들어갈 일이 생겨서. 딸의 목소리에서도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나 지금 땀 흘리는데 찬물 끼얹지 마요. 그런 건 정말 오빠랑 얘기해요.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차가운 방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은 서러움을 넘어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 너희에게는 이제 짐이 되어버린 어미구나. 15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냐? 내 평생에 처음으로 부탁한 건데. 너희가 한 달에 골프 치는 비용, 학원비로 쓰는 돈보다 적은 돈인데. 너희가 그 짐을 외면한다면 나라도 이 짐을 내려놓아야겠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시세로 보면 월 1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한번 가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담보로 잡으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자식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었죠. 매달 150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찍히자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새 보일러를 설치하고 관절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겼습니다.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또래 어르신들과 어울리니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순자 씨, 목소리가 참 좋네요. 트로트 가수 해도 되겠어요. 친구들의 칭찬에 순자 씨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부산, 제주도.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하나씩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한 옷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옷만 입었던 그녀가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미용실에도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네일 아트까지. 68세에 처음으로 자신을 꾸미는 재미를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먼저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 집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자산인데. 내 자산이 아니라 내 자산이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야. 그래도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집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물려받을 집이라고. 내가 150만 원도 아까워하는데 이 집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히 달려와서 엄마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급한 결정?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 요청했을 때는 바쁘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성급하다고? 그때는 정말 바빠서 이건 내 목숨값이니 내가 알아서 쓰겠다. 완전히 끊어진 관계. 그 후로 자식들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안부 전화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점차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내 맘대로 살 수 있겠다.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순자야. 그래도 혈육인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진짜 효자 효녀라면 엄마가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지 아쉬웠습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저 그런 복수극에 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법이죠. 순자 씨가 새로운 삶에 적응해갈 무렵 아들 민준의 인생은 그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성공의 탑은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입사 15년 만에 차장까지 올랐고 임원 승진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골프 회원권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의 아내 지혜는 회계법인에서 일하며 연봉 7천만 원을 받고 있었고 두 아이는 강남 최고의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오만함으로 변해갔죠. 그는 정석대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길을 갑갑하게 여겼습니다. 더 빠르고 더 극적인 성공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깍듯하게 모시던 박 부장이 은밀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박 부장은 이미 임원 승진이 확정된 상태로 회사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네 똑똑한 거 내가 잘 알지. 근데 이 바닥, 실력만으론 안 돼. 정보가 있어야지. 어떤 정보 말씀이세요? 내가 기가 막힌 바이오 벤처 정보를 하나 물어왔는데 이거 터지면 지금 자네 연봉은 그냥 푼돈이야. 임원 자리도 따놓은 당상이지.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 큰 수익을 원한다면 그만큼 큰 투자를 해야 하는 법이지. 나만 믿고 한번 크게 베팅해보게. 내가 5억 넣는다면 자네는 얼마나 넣을 수 있나? 민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모은 돈으로는 1억 정도밖에 투자할 수 없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치며 계산해봤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로 2억, 아내 명의로 1억, 그리고 회사 프로젝트 자금을 단기간 유용하면 2억 더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몇 개월 안에 원금을 갚고도 수십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그러면 아파트도 더 큰 걸로 바꾸고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 없고. 민주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적금부터 투자했고 얼마간의 수익도 얻었습니다. 박 부장의 정보가 맞는 것 같았죠. 보라고. 김 차장. 내 정보가 틀렸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민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2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가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민준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부장님, 이게 정상인가요? 김 차장. 투자의 변동성은 당연한 거야. 큰 수익을 원한다면 이 정도 변동성은 감수해야지. 곧 크게 오를 거니까 걱정 말고. 하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민주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 더 사야 할 때야. 이렇게 떨어졌으니 반등이 클 거라고. 평균 단가를 낮춰야 해. 박 부장의 감언이설에 완전히 넘어간 민주는 더 큰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아내가 모아둔 적금까지 몰래 깨서 투자했고 심지어는 회사의 기밀 프로젝트 자금을 단기적으로 유용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아내에게는 더 좋은 집을,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진실의 폭로. 하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박 정보는 사실 민준의 성장을 시기하고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던 박 부장이 파놓은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처음부터 민준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임원 승진 후보자 중 가장 유력한 경쟁자였던 민준을 없애기 위해 가짜 정보로 그를 유혹한 것이었죠.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순식간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 자금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손댄 공급 문제가 회사 감사팀에 적발되었습니다. 박 부장이 일부러 제보한 것이었죠. 김 차장 내 사무실로 와보세요. 정 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주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프로젝트 자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보시죠. 그게 아니라 김 차장 5억이 사라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민주는 유능한 차장에서 하루아침에 업무상 횡령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해고자로 전락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김 차장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서? 그렇게 똑똑하더니 욕심이 과했나 봐.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받을까? 이제 민주는 회사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아파트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김 차장님, 언제 돈 갚으실 건가요? 이자만 해도 월 300만 원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일자리를 구하면 일자리. 지금 상황에서 누가 고용하겠어요? 집이라도 빨리 처분하세요. 민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 있던 터라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성공에 기대어 우아하게 살던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회사 돈까지 건드릴 수 있어? 미안해. 너무 큰 기회라고 생각해서. 악을 쓰며 기회. 이게 기회야?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조금만 시간을 주면. 시간. 내가 믿은 건 당신의 성공 가능성이었지. 실패한 당신이 아니야. 이 무능한 인간. 지혜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손댄 돈. 내가 왜 같이 책임져야 해? 난 몰라. 당신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완전한 고립.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하자는 말과 함께 친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다시 예전 집으로 돌아가요? 현우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는 왜 울어요? 민주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 집, 돈,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잃은 민주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모두 피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한데 우리 집 사정도 어려워서. 형, 잠깐만. 정말 급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해. 뚜뚜뚜.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실패하자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희망. 그제야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어머니의 낡은 2층 집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나를 받아줄까? 하지만 150만 원도 아까워했던 자신을 주택연금으로 화나게 만든 자신을 엄마가 받아줄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간 찜질방을 전전하면서도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엄마 집뿐이었습니다. 며칠간 찜질방을 전전하던 민주는 초라한 행색으로 엄마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때는 고급 정장을 입고 외제차를 몰고 오던 그 집 앞에 이제는 구겨진 옷에 수염을 기른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벨을 눌렀지만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 민준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순자 씨는 남루한 아들의 모습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살이 빠지고 수척해진 아들의 모습이 한때는 불쌍하게 느껴졌지만 150만 원을 거절했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주는 차마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며칠만 좀 신세 질 수 있을까? 안 된다. 돌아가거라. 엄마,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그건 내 문제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아니다. 오롯이 나, 박순자의 집이다. 엄마, 제발, 진짜 며칠만. 내 허락 없이는 발 한 발짝도 들일 수 없어. 15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웠던 놈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냐? 쾅 하고 닫히는 문은 민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지를.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집 앞에 찾아와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엄마, 밥도 안 먹고 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흠뻑 젖은 채 대문 앞을 지켰죠. 행인들은 그를 노숙자로 여기며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노숙자인가 봐. 요즘 저런 사람들이 많아. 민주는 그런 시선들이 창피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150만 원 때문에 엄마를 외면한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힘들어하실 때 모른 척한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의 절규는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저 사람이 순자 씨 아들이라고? 그런데 왜 저러고 있지? 뭔가 사연이 있나 봐. 순자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 어설프게 받아주면 이 아들은 평생 정신 차리지 못할 것이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장을 보고 돌아오던 순자 씨는 대문 앞에 웅크리고 잠든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며칠간 굶고 비를 맞아 헬쑥해진 얼굴. 그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흔들어 깨워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와.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아들에게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다. 이 집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마. 단, 조건이 있다. 네. 엄마, 뭐든지 할게요. 이 집은 내 집이다. 너는 내 집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다. 저기 2층 방을 치워서 쓰거라. 그리고 매달 월세 30만 원을 내야 한다. 공과금은 별도다. 네. 엄마. 내가 노래교실 가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동안 집안의 모든 살림은 내가 책임진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화장실 청소까지. 내가 네 밥 해주는 식모가 아니란 걸 명심해라. 네. 엄마. 건설 현장에 나가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든 내 힘으로 벌어서 월세를 내고 내 생활비를 내라. 이 집에 빌부터 살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라. 이 약속을 어기면 즉시 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변명도 용서도 없다. 이 조건들을 지킬 수 있겠느냐?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나가거라. 평생 남에게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그에게는 치욕적인 조건이었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그날부터 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나갔고 운이 좋은 날엔 건설 현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첫날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몸으로 익히는 노동의 가치. 매끈하던 그의 손은 금세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로 거칠어졌고 오만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과 회한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저녁에는 녹초가 된 몸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했죠.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밥솥을 태워 먹기 일쑤였고 세탁기를 잘못 돌려 엄마의 옷을 줄어들게 만들거나 색깔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트리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민준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아무 말 없이 그가 다시 시도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매달 월세 30만 원과 공과금을 꼬박꼬박 순자 씨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력사무소에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었고 주말에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식사는 또 어떻습니까? 순자 씨는 식단에 무척 까다로웠고 민준이 끓인 김치찌개는 매번 싱겁다, 맵다, 맛없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순자 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몰래 물어보거나 인터넷 레시피를 찾아보며 요리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어느 날은 순자 씨가 이 김치찌개는 제법이네라고 무심하게 던진 말에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루하루 노동의 고됨을 온몸으로 느끼고 집안일의 번거로움을 직접 경험하면서 민주는 지난날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옷 한 벌, 안락한 잠자리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과 노고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순자 씨의 방에서 나오는 오래된 앨범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앨범 속에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부모님의 젊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찢어진 무릎을 잡고 울지 않고 일어서던 어린 자신, 키를 재던 찬장의 흔적,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싸두었던 참고서,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던 엄마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에게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정작 부모의 고통과 희생은 외면했던 자신의 이기심에 치가 떨렸습니다. 70만 원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던 그날의 자신, 주택연금을 들었다고 버럭 화를 냈던 그날의 자신.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쯤 지났을 무렵 민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과 성실함이 깃들었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순자 씨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집안일을 찾아서 했고 순자 씨의 건강을 걱정하며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감기에 걸려 알아눕자 민주는 밤새 옆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순자 씨의 이마를 닦아주고 정성껏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손길에 낯설면서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순자 씨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 씨는 말없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인력소에서 일당을 받아오면 순자 씨는 그 돈으로 소박한 반찬을 만들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더 이상 냉기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일하고 돌아와 땀 흘린 옷을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순자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옷들 이리 다오. 내가 빨래해주마.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민주는 엄마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동생인 민지도 가끔 엄마의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의 초라한 모습에 놀랐지만 점차 변해가는 오빠의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엄마의 짐을 덜어달라고 오빠에게 전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엄마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명절, 민지는 엄마에게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민주는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만하고 들어와서 밥 먹자. 민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짜증 대신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예전처럼 시끌벅적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도 주름은 깊어졌지만 편안함과 잔잔한 행복이 깃들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회계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인력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작은 방에서 늦게까지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성공만을 줬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잠든 민준의 방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은 창고방에 웅크리고 잠든 아들의 모습. 그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순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자신을 지키려 했던 한 어머니의 강인함,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아들의 참회가 어우러진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쓰라린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었나요?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